그럼 중독 심포지엄 1부는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 가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실 이해국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바로 할까요? 네, 제가 가본 심포지움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축사를 연달아 들었습니다. 발제자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축사를 해주신 최웅진 신부님께 좀 서운한 마음입니다. 정말 이 방역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지금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디지털 중독 과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한테 학교와 운동장과 뛰어노는 것은 제 기억에도 또 라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쉬는 시간마다 나가서 축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학교를 아마 자퇴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인데 아이들이 지금 1년 반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누구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책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발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왜 도대체 스트레스인가? 감염병 자체가 일단 보이지 않고 또 죽을 수 있고 또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감염병만 스트레스가 아니라 방역이 또 엄청난 스트레스죠. 걸리면 민폐, 낙인이 찍히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국 스트레스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사실 스트레스입니다.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고 마스크 쓰기 싫은데 마스크를 쓰게 하니까 이 자체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리고 당장 해서 재밌는 일들은 지금 다 못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또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결국은 나쁜 일에 대한 예금은 많아지고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서로 조심하고 또 불안해야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피할 텐데요.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 적절한 거리를 좁힘으로써 재밌고 즐거워하던 것들이 다 왜곡이 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뭔가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 디지털 기기만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형태로 기쁨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볼 때 N번방이나 이런 사건들도 결국은 과도하게 디지털 사용으로 모든 기쁨의 자원들이 몰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과 마음에서 소위 생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생존 반응을 3F라고 합니다. 프리즈, 파이트, 플라이트라고 하는데요. 프리즈가 죽은 척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일종의 코로나 블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단계 요즘에 분노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파이트, 싸우는 거죠. 스트레스를 맞서 싸우는 게 코로나 레드죠. 플라이트는 뭡니까? 스트레스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중독 세계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오늘 좀 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블랙이 중독이고 생존 반응 중에 가장 심하다고 하는 코로나 플라이트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데이터들을 쭉 보면 결국은 최근에 불안 그리고 자살 생각, 우울하고 자살 생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20대, 30대입니다. 놀기 좋아하는 20대, 30대 그리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20대, 30대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박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불안은 줄어들고 있고 생활의 불편함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이렇게 늘어난 우울과 자살 사고가 중독 내지는 자살의 팬데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서요. 결국은 이 정신건강 결과를 보면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은 되었지만 우울과 불안과 중독의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작년에 조사했던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중독 행동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은 몇 번 소개가 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을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게임에 대한 빈도도 늘 수밖에 없었고, 더 중요한 거는 성인용 콘텐츠에 대해서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도박 행동에 대해서도 늘어나고, 또 게임을 할 때 쓰는 돈이나 이런 것도 다 늘어나는데, 문제는 정신 건강이 취약한 집단, 우울하고 불안하고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성인용 콘텐츠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회적 공간을 좁히면서 우리는 되게 기뻐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집과 지역사회에 우리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 일찍 퇴근하면 동네에서 낮술을 하죠. 왜냐하면 동네에서 별로 놀 공간이 없고요. 아이들한테 놀러 갈 시간을 주면 다들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족들끼리 서로 쿨하게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자원이나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결국은 각자의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의 기쁨을 찾는 그러한 왜곡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수업과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은 앞서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처럼 SNS 중독이나 게임 중독의 문제보다는요. 아예 아이들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SNS 상에서 다양한 채팅, 청소년과 성인과의 채팅, 이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음란 광고나 사행성 광고들에 아이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SNS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상황들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어서 기존의 어떤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패러다임으로도 현재 어떤 위험한 상황들을 막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보면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늘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에서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에 결국 스마트폰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부모들과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결국 SNS하고 채팅 같은 서비스들이 여성 아이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남자아이들은 주로 게임이나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남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률 같은 경우에도 전체 정부의 조사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스마트폰 게임 관련 비용의 지출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성적이 좀 나쁜 아이들, 성적이 좀 떨어졌던 아이들에서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과 같은 비율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온라인 수업 전환이 기존의 수업의 효율성이 학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던 아이들에서 훨씬 더 학업에 대한 효율성을 더 심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온라인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에 청소년의 디지털 위험 행동과 관련된 변화들은 어찌됐건 디지털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SNS나 유튜브, 쇼핑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콘텐츠 중독 위험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위험 행동으로 부정적 결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상에 과도한 상업주의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위험을 좀 식별하고 차단하고 예방하고 이를 기술적 예방적으로 좀 조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고양시 시민들에서 50% 가까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유튜브나 동영상이 가장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약 30%의 자녀
그 응답자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에서 이러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모와 아이들의 갈등이 늘었다라고 또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작년에 연구했던 것과 그 고양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할 때 here and now, 지금 여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보다도 지금 현재 오늘 하루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에서 최선의 어떤 기쁨과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바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디 놀러 가서가 아니라 내 집에서 내 가족과 지금 여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좀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결국은 저는 가족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계, 가족 관계는 성과주의 가족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빠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엄마는 살림을 잘해야 되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그런 기능을 되게 중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능을 중시하는 관계는 가족끼리 떨어져 있을 때는 충분히 잘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는 서로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감사하는 정서관계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교육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우리 교회나 종교가 또 가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는 신체 활동, 결국 아날로그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정부나 많은 분들이 이 비대면 사회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법으로 온라인 온택트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날로그적 그 생활이나 콘텐츠들의 균형을 맞출까를 고민을 해야지, 또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만을 강화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특히 취약한 청소년에서 심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은 디지타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상품인데, 과연 이 디지타이라는 상품이 정말 안전한 상품인가, 이 상품을 이용하는 이 소비자의 입장에 권리가 얼마나 잘 보장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상품을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컨텐츠 산업계에서 명확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그러한 산업계와 정부의 그런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들이 좀 조직화돼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슬라이드가 킥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독이란 문제는 환경과 사람과 매개체 세 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책 또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적 측면에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매개체, 결국은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의 권리와 공급자의 책임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덜 경험했다면 빨리 회복되도록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엄연한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와 근거에 기반한 컨텐츠가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전달 체계가 잘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역별 접근의 예시로는 디지털 아날로그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질의 어떤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 권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게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디지털 상품의 사용과 관련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거 기반 의학도 연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주요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면, 쭉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성인과 청소년에 맞는 세대에 맞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접근, 즉 이 아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어른들이 미리미리
고민하고 그 자원들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정말 이들의 암울한 미래가 5년, 10년 지나서 우리 사회에 정말로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미래 세대를 잘 보호하는 의미의 좋은 그런 지혜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레스토랑에 가면 식전 디저트가 이렇게 잘 나와버리면 이제 그만 토론을 멈추고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또 식전 음식이 또 좋은 그 식당들은 본 음식은 더 맛있고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자분들의 어떤 고견도 기대를 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와 함께 오늘 주실 말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영초 미디어 중독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 차원에서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 이것에 관련된 토론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요. 경기도교육청 이상호 교육정보 담당관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장학관님은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해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끝으로 한국 IT 직업 전문학교 게임스쿨의 홍성관 교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가족 및 사회 차원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오늘 제시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혜욱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발제문에 대해서 또 토론자들이 준비하신 토론문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우선 이영초 소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국 교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미디어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도 거기에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 팬데믹 상황에서 마음 지키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우리의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중독이 되기 쉬운 미디어 중독을 촉발하는 요인 상황과 너무도 유사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속적으로 좌절 상황이 계속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못 나가고 마스크 빼고 좀 말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이제 여름이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혼자 있는 시간,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증가되고 가족들과 이렇게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아까 이혜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들과 굉장히 이렇게 뭔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한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율이니 가족 갈등이니 이런 것들이 막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친구는 만나고 싶은데 관계는 축소되고 또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지각들 이런 것들은 증가되는 상황은 우리가 뭔가 도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때 바로 미디어에 빠지게 되는 상황 이게 바로 코로나 상황과 미디어 중독이 촉발되는 상황과 거의 동급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우리 유경촌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통계를 이전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조금 길어졌어요. 한국지능정보화 사회진흥원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을 10,000가구 그래서 대략 30,000여 명을 샘플을 조사를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는 매해 한 1% 정도의 중독률의 증가였다면 작년 한 해 동안은 갑자기 3%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동, 청소년, 성인,
60대 이상 이렇게 보셨을 때도 굉장히 많은 증가를 보이는데 특히 청소년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초, 중, 고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에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하면 늘 1등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중학생들이에요. 그 중학생들이 보면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거의 뭐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스마트폰 진짜 많이 써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통계치는 뭐 제가 사실은 말씀 안 드려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 슬라이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내가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들에 대해서 감정을 수용해 줘야죠. 나만 우울한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거의 3분의 1 아니요.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30%에 육박하던데 혼자 있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못 만나더라도 전화를 하든 SNS를 하든 사람들과 뭔가 함께 하려고 소통하려고 애쓰시는 게 필요하고 규칙적인 생활, 집에 그냥 이렇게 내가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규칙적인 어떤 생활을 하도록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사이클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미디어랑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긴 하지만 미디어 또한 뭐 학원을 가고 수업을 듣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흔히 상담을 할 때 인지행동 치료로 얘기를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결정하면 내 안에서 내재적인 동기가 생겨서 그 행동은 지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자들이 얘기한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에는 자기 스스로 하는 어떤 자율성과 유능성과 그다음 관계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왔냐 하면 청소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어떤 자율성과 관계성과 유능성이 만족스러운가. 근데 여기에 스마트폰을 딱 대비시켜 보시면 딱 돼요.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고 관계도 잘 맺고 있는 것 같고 유능감도 느끼거든요. 이렇게 도망갈 수 있다면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아이가 과연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욕구가 가장 만족되는가. 그건 다시 얘기를 하자면 현실에서는 그만큼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여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라는 걸 부모 입장에서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 기쁘고 유쾌한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시는 거 뭐 여러 가지 안에 있는 것들은 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고요. 또한 우리가 아까 칭찬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칭찬이라는 건 결과론적인 칭찬이 아니라 과정적인 칭찬, 존재론적인 칭찬이 필요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좋고 너랑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좋은 거지 네가 1등해서 정말 좋고 수학을 100점 맞아서 좋은 건 꼭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족 내에 긍정적인 언어 습관들을 가지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굉장히 뭐 종교에서도 쭉 강조하고 여러 가지 강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인지행동 치료의 최고봉은 감사함이라고 생각해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어떻게 긍정적인 재해석을 붙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감사함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는 그 자료 중에 이거를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도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 이렇게 이 감사함이 생활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이라는 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가족 간의 친밀감이에요. 이거는 알코올 중독도 조현병 치료에도 우울증 치료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가족 간의 친밀감,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집집마다 교육이나 규칙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당연히 중독하고 연결됩니다.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레질리언스의 개념들 많이 아실 텐데 회복 탄력성이죠. 다르게 얘기하자면 오뚜기 정신이에요. 쓰러져 있지 않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쓰러져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 회복 탄력성에는 운동을 하는 거, 감사함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부모님이 착각을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미디어 사용하는 건 일정한 자기 통제력이 학습된 이후에 줘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여가 중에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도 n분의 1이 돼야지 미디어 사용이 1분의 1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 예, 뭐 이해국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 약간 더 첨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을 들여서 죄송하고 저희 재단에서 나중에 2시간짜리 특강을 한번 부탁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계신 교수님 얘기 들었고 상담센터 소장님 얘기 들었으니 우리 한국 IT 직업전문학교 홍성관 교수님 입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예, 고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건강한 가정, 이 세 가지 키워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거나 바른 사용을 이렇게 좀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과연 또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첫 번째, 사용 문화가, 그리고 생활 패턴이 나아가서 심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회의 1차 공간이 가정이죠. 근데 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 간의 사용 문화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알파 세대인 우리 유아동, 꼬꼬마 어린이들 스마트폰 중에서 유튜브에 목숨을 걸어요.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유튜브로 정보를 쌓고 성장을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빅스비 오늘 날씨는 어때? 근데 그 끝점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니 스마트폰보다는 삐삐, 네, 그리고 워크맨,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이 부모님들이 그러한 알파 세대나 Z 세대의 자녀들을 바라보셨을 때는 똑같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그 사용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로 상대방의 그러한 사용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훈육 방법은 주로 스무드 다운, 통제 중심으로 가요. 여튼하지 마.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이 저항을 하죠. 카운터하기, 내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용 문화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일단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방식이 코로나19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계속 나왔었지만 뉴 노멀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활이 언택트, 즉 그리고 5인치 화면 안에서, 즉 온라인 컨택트, 온택트 생활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빨리 지금 그러한 삶이 도래가 되었죠. 그래서 나온 신조어들, 집콕, 방구석, 스마트폰, 랜선 라이프. 그러니까 중독이냐, 잘못된 생활 모습이냐를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 이러한 생활 방식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빨리 수용하셔야 그 안에서 건강한 아날로그적인 여러 가지 생활 모습, 또 디지털적인 생활 모습들을 절충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가정 내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감정이 올라와 버린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만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경험하고 있죠. 청소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감정은 정서는 불안, 걱정, 두려움, 우울함, 짜증, 분노, 충격, 공포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거나 평온 감사는 1에서 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를 토닥여줘야 되는 울타리 역할, 보금자리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모님들의 감정도 거의 비슷하죠. 불안, 걱정, 두려움, 우울함. 모두가 다 힘든 상황입니다. 부정적 정서, 감정, 기분이 이렇게 가정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원인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욕구 박달, 사회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집콕하면서
시간이 남아돌면서 낮과 밤이 바뀌고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그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크시죠. 근데 이러한 이제 상호 간에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니까 이 부정적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게 되고 서로 눈에 흰자위가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 감정 중심의 이 충돌로 가는 그 자체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의 코로나 이전에 그 원래 그 아이들이 하루 동안에 보냈었던 중간 시간들, 학교를 가는 동안의 시간, 오는 동안의 시간, 친구를 만나서 노는 시간 모두가 다 남아버리고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용 시간을 방 안에서 그래도 뒤에 꽂아놓은 명작 동화 읽으면서 보내라고 하기에는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갑자기 남아버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이들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남아버린 이 시간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보내게 할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포스트 코로나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하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는 중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언급되지 않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달라진 중독 특징에 맞춘 맞춤형 사용 규칙과 그리고 습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칙을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 규칙이 몸에 배이는 습관화가 되도록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얘기되지 않았었던 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중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더 커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필요행동 실행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들이 늘어날수록 해야만 하는 의무행동, 책임행동 이런 것들을 미루거나 지연하거나 안 하거나 했다고 속이거나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기를 조절하거나 조금 있다가 숙제 다 하고 스마트폰 해야지 하는 이런 만족 지연 능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합법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명분이 만들어졌거든요. 온라인 수업. 또한 생각하는 힘,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까 전에 이혜국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아날로그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타인지 능력 발달, 인간의 오감각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스낵컬처, 그리고 유튜브 영상, 이 보여지는 이러한 이제 컨텐츠 소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그것을 독해하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의 지금 평균 집중 시간이 15분을 못 넘는다고 하죠. 이 15분은 유튜브 평균 그 재생할 때의 그 설계 법칙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문해율도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문해율도 낮은 나라가 되면서 이게 교사와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 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들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중독의 유형, 그리고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사용 컨텐츠 안에 스며들고 있는 중독의 요인들도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은 코로나 상황에서 좋은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러한 좋은 모습들 이면에 안 좋은 모습들도 굉장히 커졌죠. 그 대표적인 게 유료 확률형 아이템, 즉 사행행위를 촉발하는 이 사행장치가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아주 좀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년에 이것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강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즉 뭐냐, 게임을 하는데 예전에는 시간을 메모했어요. 시간을 메모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게임을 못 지웁니다. 그래서 예전에 게임 중독의 모형은 대부분 머리에 떡이 져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밤새 게임하는 모습, 이 시간 매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재화 매물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자기의 원래 계획이 없었던 돈이 충동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는 게임에서 더 못 빠져나와요. 왜? 아이템을 뽐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접속하던 아이가 10번을 접속해서 그 아이템을
보여줘야 돼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리고 돈을 투자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을 건강하게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편리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뇌 발달도 좋은 쪽으로 될 수가 없겠죠.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관계 매몰이에요. 현실에서의 관계를 등한시하게 되고 가상세계 지향성 혹은 가상공간 지향성이라고 부르는 이 문제가 지금 가장 강력한 중독의 요인이 되는데,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 안에서 거기에서 목숨을 걸게 되면 못 빠져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 중간 단계인 재화 매몰이 지금 심각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정 내에 계시는 보호자와 또 사용자인 자녀들이 동시에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중독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만 내가 중독일지도 몰라, 이 사용은 문제가 있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해서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중독 특징에 맞추는 사용 규칙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전에 1차, 2차 종합 계획 때까지만 해도 사용 제한 중심의 정책을 폈어요. 정부 유관 기관들이.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떻게 내려놓게 할 것인가, 어떻게 쉬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은 그것만이 능사인 시대가 넘어가 버리고 있죠. 스마트폰이 상용화가 되었고 또 언택트 시대가 열렸고, 때문에 이제 3차, 4차 종합계획에서의 정책의 목표는 디지털 리터러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쓰지 못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순기능과 역기능을 변별하고, 기왕 쓸 거라면은 가치와 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바른 사용 중심으로 그러한 정책이 넘어가는 것처럼,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우리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공부에, 자기 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바른 사용 중심으로 정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정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 같이 몸에 배일 때까지 만들어가 주시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독 없는 건강한 가정이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순기능, 역기능, 바른 사용. 예, 오늘 토론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교육계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예, 이상호 장학관님, 마지막으로 토론문 발표 부탁드립니다. 따로 있나요? PPT 준비됐습니까? 아니 PPT 따로. 아, 예.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호 장학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청소년들을 위한 그 디지털 기기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심포지엄을 열어주신 그 한국연구재단 중독연구재단의 그 유경천 이사장과 더불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국 교수님하고 지금 이렇게 두 분의 또 토론자분이 발표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교육청에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제가 토론자로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얻어가서 우리 경기 교육에 있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얻는 그런 그 시간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한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원격 수업이 되면서 전면 모든 교실에 올해 6월 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월 말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 AP가 다 설치가 됩니다. 이 무선 AP가 설치가 된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뭐 태블릿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모든 수업 활용도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이 스마트폰의 어떤 활용, 아까 뭐 중학교는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이 주의 위험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 교육으로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얼마만큼 잘 슬기롭게 이렇게 조절해서 교육과 그다음에 이렇게 스마트폰 가우전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이 한번
네, 더 들게 만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이해국 교수님의 어떤 이제 그 이렇게 쭉 발표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보니까요.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이런 그 국민 정신건강 실태 파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감정 균형의 공백 및 정서적 어려움 발생과 사회적 관계 단절, 가족의 사적 공간의 협소 및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 증가, 게임 가다,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가 다다, 도박 증가, 성인용 콘텐츠 증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스마트폰 과유전에 대한 문제점과 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은 최근에 학교 원격 수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 및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부분으로서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그 청소년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 중독 등과 같은 문제 사항에 초점을 두었던 연구들에 비해 건강, 안전, 행복 관점에서의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제도적 개선과 역할 강화, 그다음에 언택트 시대 디지털 시민적 차원에서의 소비자 권리로 정신 건강과 중독의 위험, 거리두기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 및 건강 정책 요구, 신체 활동, 아날로그 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 자원 시간의 확보, 언택트 디지털 공간의 위험 행동 발생을 예방할 기술적 조치,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걸 좀 다루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교육청에 관련돼서 앞으로 이해국 교수님과 좀 연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디지털 기기에서 좀 더 이렇게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이제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발제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제 관점에서 한번 아주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있다가 추가적인 토의하고 관련해서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금 경기도 교육청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 꽤 이게 법제화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이제 학년 초에 정보통신윤리 교육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을 모든 학교가 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 실수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매년 1회, 그 다음에 초중고는 6개월에 한 번은 무조건 그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 때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경기도에도 보면 경기 남부에 경기 남부하고 북부에 그 스마트 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오늘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총 그 한 달 정도에 해서 저희가 한 그 경기도 교육청 산하에 초중고 학교가 한 2,4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그 2,400개 학교가 선택적으로 한 달 동안에 쭉 이렇게 실시간 지금 이런 유튜브 강의처럼 시작을 하면 학교가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평생교육합숙관과 협력을 해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원 대상 스마트폰 원격 연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든지 학교에 보면 이제 관리직이라고 하시는 교장 선생님의 어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그런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요거 이제 요런 토론 오늘 6월 9일자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토론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고 나니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4월에 보면 이제 전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전환학년이라고 합니다. 전환학년기의 학생들의 어떤 스마트폰, 인터넷,
과우존 이런 관련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월 달인가요? 5월 23일자인가 요때 이제 발표가 돼서 뭐 그 언론상에 다 들어서 알고는 계실 겁니다. 뭐 매년 저래서 올해만 특별히 이게 심한가 그랬대. 그 전에 봐도 매년 이게 발표될 때마다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스마트폰이나 그 인터넷 과우조는 상태는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약간 이제 인터넷 원격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랬는지 인터넷이 상당히 늘었고 스마트폰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약간 이제 줄은 감이 있는데 그 조사 대상 학생이 좀 줄었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로서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가 이제 9월 1일, 9월자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전면 등교가 뭐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학교에 오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그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각 학교에 지금 AP라고 해서 무선 인터넷입니다. 무선 인터넷이 돼 있는데 우리가 원격 수업 때문에 시설을 해놨는데 모든 학교가 지금 태블릿 PC가 넉넉하게 뭐 1인 1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이 휴대폰도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적인 어떤 기기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기능 때문에 상당히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적절하게 좀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중독에 대한 위험보다는 교육적인 어떤 도구로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폰 중독 없는 건강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건데요. 우선 이해국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사실 저 같은 중년 남자도 요새 스마트폰 때문에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 정도로 좀 과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포커스가 청소년들한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 중독에 취약한 것이 맞는지를 이제 첫 번째로 묻고 싶고 또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 사실 매체는 뭐 다양하게 있어 왔고 뭐 컴퓨터도 있었고 뭐 책도 있고 뭐 텔레비도 있고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유독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중독을 그 전문가들이 화두로 던지는 뭐 그런 취약성이나 그런 특성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답변일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유독 취약하냐? 뭐 거꾸로 얘기하면 하종훈 센터장님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해도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중독에 지금 빠지면 뭐 저희가 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뇌가 계속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20살, 23살의 출발점까지 간다고 하는데 결국 뇌가 20세 전후까지 계속 전두엽이 성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세부터 20세 사이에 충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결국은 그 기쁨 뇌를 무엇으로 자극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전두엽이 잘 성숙하는데 이 시기에 과하게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것에 이제 기쁨 뇌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중독에 빠져서 20세, 25세 때 제대로 된 출발점에 설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은 이미 이제 끝났고 이제 아이들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뭐 농담 같은 진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왜 디지털이냐? 뭐 홍성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접근성과 익명성 몇 가지 특징에서 그 아이들의 그 특히 그 뭔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 빨려들듯이 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위험 회피적 욕구 그리고 어떤 자극 추구적 욕구가 동시에 만족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더 무섭고 뭐 제한이 없잖아요. 시간 제한도 없고 장소 제한도 없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생활 속에서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제 뇌는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의 뇌를 좀 걱정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이영조 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상담가 입장에서 이 지켜보시니 청소년들이 또 과사용되거나 중독이 이제 되는 원인과 환경,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좀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아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서나 이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화두로 던져주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둬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요. 결국은 아이들이 정말 손가락을 다치지 않는 아이 빼놓고는 지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다 사용하죠. 그러면 그 모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다 그러면 우리가 과의존이거나 염려스러운 사용을 하냐?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구의 데이터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환경적인 특성과 개인적인 특성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청소년의 큰 환경적인 특성은 학교 환경과 가족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보셔서 우리 아이가 학교 환경이 만족스러울까? 학교 환경이라면 결국은 성적이라는 부분들하고 선생님하고 관계, 친구하고 관계는 어떤가? 또 하나는 가정 환경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아이가 좀 충동성이 높다든지 이 아이가 쉽게 우울해한다라든지 또 자존감이 많이 낮다라든지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다든지 그런 특성이 있는 친구들이 이 미디어하고 딱 만나면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아서 중독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려운 어떤 이론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정말 이 관계를 통해서 만족스러운가 청소년의 고민의 대체로 보면 1순위가 성적으로 나오고 두 번째가 대인관계로 나오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통계 조사고요. 실제로 상담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고민의 1순위는 확연히 성적이 아니라 대인관계예요. 결국은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을 하고 관계를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안 만나고도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은 가정에서 가족하고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대화법도 좀 바꾸시고 또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정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이 필요한 근데 이 규칙을 너 지켜 말어 안 돼 물리적으로 뺏고 쓰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얘가 이걸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걸 통해서 얘가 어떤 것들이 좀 욕구가 어려워서 이런가 아이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게 결국 미디어를 조절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셔야겠죠. 네. 예,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그 교육관님, 그 지금 토론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평시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유아 때는 이제 스마트폰을 최대한 안 쓰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이제 활동 위주로 또 애들 이제 교우 관계 이제 위주로 교육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가 생겨 버려서요. 공교육에서 벌써 이제 스마트폰 줌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사교육 영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아이들의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희 아이들도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 현실인데 그 교육관님이 보시기에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했던 이 미디어가 문제를 지금 실제로 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지 만약에 발견된 문제가 있다면 교육계는 어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긴 하셨는데 어떤 대안이나 프로그램, 정책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제 경도교육청 장학관이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혹시 오해할까 봐서 먼저 말씀드렸고, 뭐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도 알 겁니다. 학교가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스마트폰을 학교에 가면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제 현직에 이제 학교에 학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보면 이제 핸드폰을 어떻게 할 거냐, 애들이 오면 거두어야 될 거냐, 말해야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은 어쨌든 현재까지 그 수업에 좀 방해가 되니까 걷자. 뭐 해서 저 이제 이렇게 전체 다수의 의견이 이제 그렇게 뭐 학생들의 의견은 이제 반영이 좀 안 된 게 사실이었고요.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한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학교에 태블릿 기기, 태블릿이라든가 PC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뭐 각 자녀가 셋이다 그러면 셋대에 뭐 컴퓨터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원격 수업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태블릿이 있는 경우는 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뭐 여기 자녀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그때 작년도에 고3 학생이 있었는데 이 뭐 도대체 너무 보면 답답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뭐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학교에 집에 없으니까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막상 이제 집에서 함께 있어 보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했던 부분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작년도에 상당히 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이 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이제 중독 범위가 늘어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교육 관련해서 어쨌든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뭐 조금 나중에 좀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질문 때 좀 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홍성환 교수님, 네. 결국 오늘 이제 토론을 들어보면 뭐 이제 스마트폰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우니까 없애버리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스마트폰 유용하다, 긍정적인 면 많다. 하지만 어떤 과사용했을 때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 다 긍정적인 면은 늘려나가고 이제 부정적인 면은 관리하자로 이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아까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 특히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엄마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좋은 면들을 만 이게 부각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심지어 이제 아이들하고의 갈등도 생기고 부모 자체도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게 해줄 것인가 혼돈에 휩싸이는 게 지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지금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홍성관 교수님이 좀 고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 뭐 작년 이전까지 부모님들이 그 스마트폰 관련한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이 이 코로나 상황으로 좀 많이 바뀐 게 공부하고 직결이 좀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 듣는다고 믿고 사줬더니 배신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라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부 패턴도 바뀌고 공부해야 되는 그 태도들도 달라졌습니다. 혼자 해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집 공간도 바꿔야 되거든요. 스눕 혹은 스누핑이라고 그래요. 이 공간을 재배치해 줘야 되는데 집은 지금 제2의 교실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가장 유혹을 떨쳐내기 쉽지 않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툭 던져주고 혼공을 하라고 했을 때 배신을 준 자녀보다 그 공간을 잘 배치를 못해 주신 부모님들께서 그 유형을 모르신 게 크기 때문에 자 중독의 문제는 그 단말기 자체가 가지는 중독도 있지만은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해서 그 중독적인 상황을 가속화시키는 문제들이라고 하면은 부모님들께서 첫 번째로 온라인 수업에 맞게 환경을 다시 재구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밀폐된 자기의 사유지라고 생각되는 자기 공간 안에서 아직 능력이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할 때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욕구가 그러한 이제 결심들을 무력화시키니까 그래서 개방된 공간 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환경을 좀 재배치하고 분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간은 좀 건강하게 아까 전에 그 두 분의 이제 교수님과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답게 발달하기 위해서 오감과 발달되고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일단은 우리 전문가나 교육자들이 선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제시와 들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유해 컨텐츠가 핵심이에요. 단말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크지만은 우리나라에 한 해 쏟아져 나오는 게임물이 평균 57만 개가 넘고 하루 동안에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물이 64억 7천만 개입니다. 그 하루 동안에 올라오는 그 유튜브 영상을 다 보는데 걸리는 시간만 66년이 넘어요. 그런데 그 컨텐츠가 다
건강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도 많아지지만 안 좋은 것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증거로 아까 전에 이영철 소장님 표를 보여주셨지만 스마트폰 과의전 위험률 수직 상승을 했는데 동반 상승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그리고 사이버 폭력. 이게 다 수직 상승을 했어요. 유해 컨텐츠, 랜덤 채팅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은 스스로 그런 것을 유해하다라고 지금 성찰할 만한 성숙한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호자가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결정권, 이 스마트폰을 주인답게 쓰고자 하는 그러한 결정권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 의무가 더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 걸러주시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이제 조건에 따르죠. 구체성. 무엇을 어떻게 걸러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한 이러한 컨텐츠들은 걸러주세요. 이렇게 좀 막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그 정보를 좀 빠르게 캐치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적용을 하신다면 이래 부정적인 면이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그 부정적인 면이 좀 폭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억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혜국 교수님, 이상호 장학관님께서 이혜국 교수님하고 소통하고 반영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 오늘 심포지엄의 목적이 소정의 목적이 반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더 좀 듣고 싶습니다. 이혜국 교수님께서 이게 이제 결국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좀 정책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계에서 교육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좀 멋있게 한번 재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기로 해놓고선 또 이게 그러니까 중독으로 가는 아이들은 이제 일부가 있을 건데요. 이 친구들은 단순히 중독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문제, 행동의 문제, 가족의 문제 워낙 문제가 복잡한데 현장에서는 이게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지역 상담센터에서는 감당이 안 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 심각한 아이들이 좀 병원답지 않은 병원 그리고 상담센터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립치료보호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들이 국가에 투자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예컨대 학생 건강검진 같은 제도가 있는데 건강검진 제도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과도한 사용과 관련된 이런 건강 문제들을 좀 선별하고 미리 찾아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 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뇌의 발달이나 이런 좀 다양한 시각들이 좀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은 당장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교육 현장 정보와 관련된 규범 교육 현장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학관님, 혹시 교육계에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정신과 의사들 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토론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고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혜국 교수님하고 명함 꼭 교환하고 기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영초 우리 소장님은 실제로 상담센터도 운영하시고 상담을 많이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내담자들한테 이 스마트폰 중독 이걸 예방하고 극복하려면은 어떻게 해라.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학부형도 있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좀 직접적으로 좀 조언 한 번 더 청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 내담자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저희가 게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게임 말고 재밌는 게 있으면 저도 그거 할 건데 선생님 게임 말고 다른 미디어 말고 다른 거 한번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미디어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딱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웃컴이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안 활동을 찾는데
뭐 게임이나 스마트폰에서 어떤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제한 활동을 찾는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놓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뤄뒀거나 지금 코로나 시대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건 가족들끼리 좀 재밌게 놀 만한 건 뭐가 있을까? 가족 놀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칭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을 어떤 것들을 더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되게 재밌는 유머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가족끼리 그렇게 칭찬하고 하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사실 내담자 분들에게 미뤄뒀던 일이라든지 그 미디어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호 장학관님, 저희가 이제 계속 장학관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장학관님이 이제 보시기에 이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 또 우리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서 좀 큰 안목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향점을 가지고 접근해 가시겠는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오면서 유튜브 보고 이해국 교수님 유튜브도 아니 거기 그 강의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걸 좀 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독이라는 그 스마트폰을 그 용어적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게 중독인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부모님들은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 중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정해지지 않으면 그 막연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그 두려움 학생들 우리 애는 중독자인가?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요새 이제 원격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12시간을 썼다. 이게 중독인가? 뭐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부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할 때 뭐 현저성, 뭐 조절 실패 뭐 문제적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어쨌든 우리가 중독이란 말을 쓸 수 있다고 저도 보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요새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의존 뭐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번 이제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중독이라는 말은 누가 그러더라고 전에 그 미래교육 플러스인가 이제 그제 한번 봤는데요. 그 어떤 놀이문화 연구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중독이 뭐냐? 스마트폰 중독이냐 아니냐? 그러면 얘들은 다 중독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옆에 애는 나보다 더 하는데 그 애는 중독이 아니야. 그러면 중독의 정의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중독을 할 때 네가 그러면 한 3주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안 쓸 수 있느냐라고 해서 만약에 그걸 이렇게 견뎌낸다면 그 학생은 뭐 하루에 10시간 뭐 넘게 써도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중독의 그 구분을 좀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이해국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중독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잘해서 학교 현장성에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이건 중독 무조건 많이 쓴다고 중독은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렇게 교육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미래 교육이라고 어느 날 찾아온 미래 교육이라고 해서요. 미래 교육의 뭐 본질은 그 교육입니다. 뭐 어쨌든 뭐 인터넷, 스마트폰이 됐든 태블릿이 됐든 뭐 온라인 수업이 됐든 그건 다 수단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잘 하기 위한 하나의 가치로서 이제는 뭐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거고 뭐 저야 태어났을 때 뭐 전등도 없었지만 얘들은 태어났을자마자 뭐 휴대폰부터 봤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도 하죠. 그에 걸맞는 어쨌든 우리가 교육은 뭘까 함께 고민하고 중독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꾸준하게 같이 가서 저희가 경기도 교육의 학생들은 좀 효율적인 이런 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환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건강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지만 그게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성관 교수님이 어떤 노력이 좀 구체적으로 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나 유관부처가 해야 되는 노력, 우리 학습인들 아니면 교육자가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건강한 가정이 이제 키워드라고 할 때 우리 가정 내에서 각 구성원이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해야 될 노력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힘을 스스로가 기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디지털 시민성 혹은 디지털 시민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스스로 이제 강화를 하거나 또 이제 자녀를 훈육할 때 훈육의 새로운 주제로 그런 것들을 좀 길러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의 지금 성능은 매일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퀄리티 점점 갈수록 뛰어나져요. 유튜브 영상 아주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사용자가 못 따라간다면 결과는 뻔하죠. 과의존. 네. 그러니까 그 설계 전략, 그 사용 전략에 그대로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할 때 지금 어떠한 컨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좋고 안 좋은 것인가 변별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이게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가,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더 좋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 등등을 고민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련의 이제 힘들을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 특히 아까 전에 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유아동과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률이 가장 많이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는 이제 좀 그 사회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좀 그런 힘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그런 성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힘을 길러주는 그 훈육의 주제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대 간의 장벽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게 되면은 교육은 단순해져요. 훈육은 내가 게임을 몰라,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몰라, 그렇게 됐을 때는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근데 그거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이 사용 문화를 불편하지 않은 시선으로 좀 이렇게 같이 소통하시기 위해서 같이 들여다보시고 좀 같이 알아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이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 가정을 주제로 진행된 중독 심포지엄 1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그 토론회를 또 준비하면서 기획하면서 사실 스마트폰 중독 뭐 적당히 사용하고 조심합시다 이상 가는 깊이 있는 이야기가 뭐가 나오겠는가 싶었는데, 오늘 이 뭐 발제문, 토론문 또 대화를 조금 이제 들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깊이 있고 중요한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1시간짜리 심포지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꼬박 잡고 아니면 2박 3일, 우리 토론자, 발제자 5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는 느낌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물음표로 대체할까 합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는 어떻게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화두를 오늘 던진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초 소장님 어떤 비롯해서 약속드렸듯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더 어떤 진중한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고 심포지엄도 2부, 3부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2부로는 비대면 시대의 바른 음주 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진행 시간 갖고 2부 하겠습니다. 1부 함께 해주신 발제자 토론자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켜보셨던 분들에게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